저 사람 똥오지 받아낸 건 나라고. 남편이 정신 온전할 때 나한테 청혼했어. 병원 복도에 그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년 전 제가 고용한 간병인이 지금 아버지의 복적 아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모두에게 행복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저는 실리콘밸리 본사로 장기 파견 발령을 받았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좋은 기회였지만 79세의 아버지를 혼자 두고 떠나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당뇨와 초기 관절염이 있으셨지만 아직 건강하셨고 서울 강남에 상가 건물 2채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진영아, 나 신경 쓰지 말고 일 봐라. 혼자서도 잘 살아.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최순희, 62세,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20년 경력, 이전 고용주들의 추천서도 화려했습니다. 출국 일주일 전부터 함께 지내보니 완벽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고 약을 제때 챙기고 혈압과 혈당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친부모님처럼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최순희의 말투는 차분했고 아버지도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월 500만 원의 급여와 별도의 생활비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출국 3개월 후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와 직접 통화가 어려워졌습니다. 전화를 걸면 항상 최순희가 받았습니다. 진영 씨, 어쩌죠? 아버님이 지금 주무세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아버지에게서 직접 전화가 온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요청하자 최순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요즘 심통이 나셨어요. 아들이 자기를 버리고 갔다고 생각하셔서 통화를 거부하시네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저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가 섭섭해하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잘 달래볼게요. 진영 씨가 더 연락하시면 아버님이 더 상처받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출국 6개월 차,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최순희는 영상통화를 제안했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는 얼굴이 뽀얗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이거 최 여사가 무슨 앱을 깔아줬는데 좋네. 아버지는 약간 졸린 듯 보였지만 저는 시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순희가 설명했습니다. 아버님이 약 드시고 주무시는 시간이라 비몽사몽 하세요. 짧게만 하세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화상통화 앱의 뷰티 필터였습니다. 실제 아버지는 이미 수척해지고 있었고 최순희가 통화 전에 수면 유도제를 먹인 상태였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한국 방문을 계획했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철중님 주치 박 과장입니다. 남자는 전문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현재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라 외부인 접촉 시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을 만나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뇌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당분간은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버지를 위험하게 할 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의사는 가짜였습니다. 최순희의 사위 강민수가 사칭한 것이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버지와의 화상통화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는 충격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필터를 써도 가릴 수 없을 만큼 수척해져 계셨습니다. 20kg는 빠진 것 같았고 눈빛도 흐릿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많이 마르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냥... 아버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최순희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요즘 입맛이 없으세요. 제가 아무리 맛있는 거 해드려도 잘 안 드시려고 해요. 저는 불안했지만 최순희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돌보는데 뭐가 문제겠냐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미국에서 집을 이사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우편물을 본가가 아닌 제 미국 주소로 받을 수 있게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를 신청해뒀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일부 주소 변경을 깜빡했습니다. 그 사이 최순이는 아버지를 인천의 외진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서울 집은 전세를 놓았습니다. 보증금 10억 원이 그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요양병원 독방에 갇혔고 휴대폰은 압수당했습니다. 최순이는 아버지에게 서류 뭉치를 들이밀었다고 합니다. 이거 병원 입원 연장 서류예요. 2장 찍으세요. 그것은 인감증명 위임장과 은행 출금 신청서였습니다. 아버지가 거부하면 굶겼습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습니다. 당뇨약도 제대로 드시지 못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최순이는 한 번에 큰 돈을 빼지 않았습니다. 치밀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2천만 원씩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건물 수리비 명목으로 강민수가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5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딸 최지민이 설계한 가짜 펀드에 1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은행에서는 VIP 고객의 대리인이 인감과 위임장을 완벽히 갖춰오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년 반 동안 야금야금 빠져나간 돈만 20억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또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때의 충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화면 속 아버지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해골처럼 마른 얼굴, 초점 없는 눈,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때 최순이가 나타났습니다. 진영 씨,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는 한데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저는 당장 들어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순이는 말렸습니다. 지금 오시면 아버님한테 스트레스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또 참았습니다. 최순이 말대로 제가 가면 오히려 아버지께 부담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그 무렵 최순이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를 치매 검사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경도 인지장애 소견을 냈습니다. 치매 초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최순이는 아버지를 공증사무소로 데려갔습니다. 의식이 흐릿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유언장에 서명을 유도했습니다. 전 재산을 최순이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혼인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 위임장을 위조해서요. 이제 최순이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배우자였고 유언장까지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제 미국 집으로 한국에서 온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서류였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 통지서, 권철중, 거주지 인천 55 요양병원. 손에 든 서류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인천? 요양병원? 아버지는 서울 집에 계셔야 하는데, 그리고 2주 전에도 통화했는데 괜찮으셨는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3년입니다. 3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화상통화로 아버지가 점점 말라가시는 걸 봤습니다. 최순희 씨가 드시는 걸 잘 안 드셔서 그래요 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1년 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도 아버님 상태가 안 좋으시니 한번 오시는 게 라는 말에 비행기표를 끊었다가 최순희 씨가 제가 의사 선생님께 다시 여쭤봤는데 괜찮대요. 오실 필요 없어요. 라는 말에 취소했습니다. 좋은 기회라는 핑계로 나는 그냥 도망친 거였어. 진실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불편한 걸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늙어가시는 아버지를 돌보는 게 부담스러웠고 미국에서의 생활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서류를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택시를 접어타고 서울 본가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낯선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 이 집 아들인데요. 관철중 씨 아드님. 아드님이요? 저희는 전세로 들어온 지 1년 넘었는데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저희는 중개인 통해서 계약했어서 집주인 연락처는 몰라요. 저는 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인천으로 달렸습니다. 서류에 적힌 주소, 인천의 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요양병원 3층 복도를 걸어갈 때 다리가 걸렸습니다. 303호.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이 정말 제 아버지일까요? 몸무게는 40kg도 안 되어 보였습니다. 뼈만 남은 팔다리, 욕창으로 붉게 헐은 어깨, 초점 없이 천장만 바라보는 눈. 저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진영 씨 연락도 없이 오면 어떡해요? 최순이었습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를 왜 이렇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순이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장님, 내가 법적으로 권 사장님의 배우자야. 여기 혼인신고 증명서 보라고. 혼인관계 증명서. 권철중과 최순이 배우자 관계. 뭐라고요? 3년 동안 아들 새끼는 코빼기도 안 비치면서 여기서 똥오줌 받아내고 밥 먹이고 약 챙긴 건 다 내가 한 거라고.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노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학대였습니다. 저는 즉시 아버지를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최순이가 법적 보호자는 나라고. 라며 반대했지만 응급 이송이라고 밀어붙였습니다. 대학병원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욕창 3단계, 당뇨 합병증. 이건 방임을 넘어선 학대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드님, 자책하실 시간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침대 옆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버지 옷을 갈아입히다가 낡은 내복 주머니가 실로 꾸며진 걸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느낌의 실밥을 뜯었습니다. 작은 물체가 나왔습니다. 엄지손가락만한 mp3 플레이어. 제가 몇 년 전에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감탱이, 오늘 도장 안 치르면 밥 없을 줄 알아? 진영아, 아빠가 미안하구나. 진영아, 보고 싶어. 흐느끼는 소리. 파일은 수십 개였습니다. 모든 학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꼭 쥐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이 혼미한 와중에도 언젠가 제가 돌아오길 기다리셨던 겁니다. 제가 준 mp3로 증거를 모으셨던 겁니다. 사직하겠습니다. 본사는 만류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3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할 일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결정적 증거입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56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위임장을 너무 광범위하게 써줬고 확인도 안 했습니다. 아드님,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세요. 저는 매일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직접 식사를 챙기고 욕창을 소독하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희미하게 눈을 뜨셨습니다. 진영이냐? 네, 아버지. 저예요. 왜 왔어? 일은 어쩌고? 일은 그만뒀어요. 이제 제 일은 아버지 돌보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네 인생을 막았네.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3년 동안 당신을 버렸습니다. 좋은 기회라는 핑계로, 간병인만 믿으면 된다는 핑계로. 사실은 제가 편한 길만 택한 겁니다. 괜찮아. 괜찮지 않습니다.
화상통화로 아버지가 마르시는 걸 보면서도 전화 한 통에 속아서 1년을 또 버렸습니다. 저는 변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약하게 쥐셨습니다. 우리 아들 이렇게 왔잖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은 시간은 전부 아버지와 함께 보낼 겁니다. 이건 제 속주입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제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녹음 파일 덕분에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경찰이 체포 작전에 나섰습니다. 최순희는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돈으로 산 곳이었습니다. 피의자 최순희 특정 경제범죄 가중법 위반 노인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최순희는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수입차 전시장, 강민수는 또 다른 외제차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 강민수 맞습니까? 강민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시장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강민수는 주차장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그의 팔을 제압하며 바닥에 눕혔습니다. 청담동의 한 피부과, 최지민은 시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형사 2명이 시술실로 들어왔습니다. 피의자 최지민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여형사가 순식간에 최지민의 손목을 제압했습니다. 최지민은 바닥에 눕혀진 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에서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3년간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직접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제가 더 자주 확인했다면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책임을 인정합니다. 최순희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버렸잖아. 맞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 참회할 일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걸 핑계로 노인을 착취했습니다. 돌봄이 아니라 학대였습니다. 의학 전문가가 증언했습니다. 유언장 서명은 대필입니다. 치매 진단 당일 공증받은 건 의사 능력 부재 상태를 악용한 겁니다. 아버지도 증언석에 섰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나오신 아버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3년간 안 온 건 사실입니다.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걸 이용해 굶기고 협박했습니다. 결혼은 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됐습니다. 피고인 최순희 징역 18년, 피고인 강민수 징역 10년, 피고인 최지민 징역 10년.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 전액과 위자료 10억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합니다. 최순희가 울부짖었습니다. 난 억울해. 자식은 나비 버리고 갔잖아요. 판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피해자 아들의 부재로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2년 후 아버지와 저는 그냥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를 깨우고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날씨 좋은 날은 휠체어를 밀고 산책을 나갑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고 밤에는 제가 아버지 방에 들러 인사를 드립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3년 동안 제가 버렸던 그 시간들, 이제는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